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대는 잡음이 불거진 금융위 분리는 이번 개편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고위 당정대가 기습적으로 만났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오늘 아침 긴급 당정대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막판 조율한 건데요. YTN이 생중계로 전해드렸듯이 당정대는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정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안도 곧 내고요. 오후 1시 20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처리 방안을 최종 논의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막판까지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그 다음으로 올리고요. 또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재정비도 필요한 만큼 국회법과 국회규칙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4개를 차례로 올려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민생 법안 69개도 웬만하면 오늘 처리할 생각인데요. 다만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쟁점 법안 4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확정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는 곧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거라며 분풀이 보복성 법 개정을 멈추라고 법안 반대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69개 비쟁점 법안까지 모두 나서서 여론전을 할지는 막판 전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법안 1개씩 처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확정이 될 텐데 그럴 경우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먼저 올리고요. 반면 쟁점 법안에만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하면 69개 법안을 먼저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유엔 연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벽히 복귀했다며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용기와 신념을 세계에 과시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END 이니셔티브의 공감을 끌어냈다며 미북 대화 재개는 물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설에 북한과 친하게 지낸다는 말만 있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말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무책임한 대북론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면서 처참한 한미 관세 협상 수습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는 없다는 김민석 총리의 외신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3,500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을 놓고 한미 양측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에 두고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는 뜻을 직접 전했는데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에서 유엔 총회와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외환시장을 관리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한국 투자 서밋 행사에 일정상 못 오게 된 베선트 장관이 면담을 요청해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사실상 못 박았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우리 외화 보유액의 80%가 넘는 3,500억 달러를 미국 측 요구대로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제2의 IMF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일본은 경제 규모는 물론 외환시장 인프라가 한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무한도로 체결하는 등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건데 베선트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는 즉답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일시적 또는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관한 생각도 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베선트 장관이 이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만남이 앞으로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거로 보고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어제 서울에서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들이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외신 보도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대미 투자 유보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와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며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석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의사봉을 잡고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네,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는 9월 한 달 동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한국 정상이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명과 암이 공존하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냅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각국 정상과 전문가들도 AI의 보편적, 윤리적 이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we must ensure AI strengthens peace and security. I believe that it can, and if we act together, we can get there. This approach has delivered impressive results, while also leading to a reality where the most advanced models are built by a mere handful of companies. 이 대통령은 안보리 회의에 앞서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 주요 정상들과도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인공지능과 방산 등 분야에서 후예적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미국을 찾은 김혜경 여사는 뉴욕 코리아타운에 있는 반찬 가게와 서점 등을 찾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 감사하다며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된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재판에서 기소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씨, 오늘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이유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지만 전체적인 사안을 봤을 때 뇌물 혐의가 짙다고 보고 뇌물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성립하는데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를 뇌물죄로 입건했다는 건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전제하는 거라고 분명히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그림이 전달된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이 그림 수수와 청탁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의 다른 소환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당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장 학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씨가 학연이 있는 김 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사건을 덮어주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골자입니다. 재작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는 같은 초등학교 학생을 수차례 때려 각막 손상 등의 피해를 입혔지만 당시 학폭위로부터 출석 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등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김건희 씨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김 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다만 내일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엔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여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안 나왔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혐의 재판 20차 공판기일이 열리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11차례 연속 불출석으로 걸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1차 공판이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과 별개의 사건이고 첫 공판인 만큼 반드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 등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내일 재판은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예고한 만큼 재판부에 생중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현행 특검법의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거라며 어떤 이유로 재판을 받는 건지 또 양측의 주장은 무엇인지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허가된다면 법정 촬영이 아닌 재판 생중계로선 첫 사례입니다.
생중계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와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저녁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 등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국회와 사법부 갈등이 점점 커지는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하면서 국회와 사법부 사이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났는데 청문회 출석 여부와 사법개혁 대응 방안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원장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실 겁니까? 법원장 회의 이후에 사법개혁안 대응 방안은 어떻게 좀 마련하셨나요?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대법관 전원 의견을 확인해 이뤄진 절차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5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사안을 놓고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당시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채택된 증인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사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대표 판사들이 토론회를 연다고요? 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언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후 7시부터 전국법관 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주최로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대폭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도 법관 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의 목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과위는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증언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든가 증언 속도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개별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장 등을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사퇴 요구 등을 두고도 격론이 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회의가 아닌 토론회의만큼 법관 대표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장모 씨 등 2명이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소액 결제 사건과 별개로 KT 서버 해킹 의혹에 대해선 앞으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오승훈 기자, 피의자들이 오늘 오후에 송치된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들인 장 씨 등 중국 교포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장 씨 등이 지난 7월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넘겨받았으며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차량으로 피해 지역을 오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작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윗선이 장비를 원격 제어해 무단결제 피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 27개를 확보했지만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과 연락수단으로 쓰인 대포폰 등 또 다른 핵심 증거들은 이미 중국에 반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214명, 피해 금액은 1억 3,650여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장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한 것과 별개로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총책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별개로 KT 측이 서버가 해킹당하고도 이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KT는 지난주 서버 침해 정황을 발견했다며 정부에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는 KT 측이 서버 해킹 의심 정황을 지난 7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외부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의심 정황을 지난 7월 22일 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건데요. 이후 KT는 침해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해킹 사실이 없다고 신고하고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이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의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현재 KT 서버 해킹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 이른바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킹 의심 정황을 보고받고도 관련 서버를 폐기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YTN의 관련 사안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고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 서버 해킹 여부와 미상의 해커를 찾는 동시에 또 KT 측의 서버 폐기 과정 등의 경찰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조만간 정식 수사 착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국회 통신금융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카드 재발급이 100만 명까지 밀려있지만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유출 사태에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문제보다는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재발급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한 100만 정도까지 밀려있는 상태여서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24시간 풀 가동해서 재발급할 수 있는 그 캐파가 6만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해소를 하고 있고 이번 주 그 주말 정도까지는 아마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S, MS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회사에 그런 건가요? 인증과의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저희들 내부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가 부실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증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데 그걸 운영하는 회사의 책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외신 인터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교 성과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END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하시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강성 발언을 이어가지만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미북 대화 재개는 물론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 수합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그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과 미국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이 공개됐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아직은 좀
서로의 시각차가 좀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한국에 특별하게 더 양보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뭐 한국이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외환 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주면 사실상 외환 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많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만약에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정말 IMF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을 다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이 협상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미국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신경전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미국도 좀 양보할 거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마스카 프로젝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한국의 노동력 숙련공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해운 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노동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나가야 되는데 투자부터 일단 해놓고 나서 어떤 건설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또 체포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나 또는 노동력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협박이 되겠습니까? 절대 협박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정부는 최대한 얻어내야 되고 또 자국 정부의 숙련공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약간의 좀 오해를 샀던 부분이 있던 게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500달러 투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또 총리실에서 또 해명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 관세 협상에서는 빠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섬세한 메시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관리에서의 문제점도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자 없이 투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국내적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미국에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보장을 받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교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언사를 받아들일 적에 그러면 협상판을 깨자는 거냐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협상에 관한 언급은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가 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또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직업 관료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총리가 어떤 개인의 다음 정치적 스텝을 위해서 이 대미 협상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외신과의 인터뷰 그리고 코멘트를 한다면은 그런 것이 국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협상단에서 상당히 좀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송 전 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협상에 난도를 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지금 뭐 야당의 입장이시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라는 건 좀 인정하실 것 같은데. 상황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맞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행정부와도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1기 때는 한미 FTA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FTA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언급을 봐도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상업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함의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요. 어느 한쪽에 쏠려 있다 이런 얘기. 그런 함의가 있다고 보여지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 협상에서 바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23년부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고 또 동시에 무역흑자의 60%가 자동차 산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라고 하는 고율의 관세를 언제까지고 계속 부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어떤 후과가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량화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고 특히 뭐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산업보조금을
우리가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얼마나 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사실은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워낙에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결렬되면 어쩌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그런 우려는 있죠.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우려, 그 걱정이 지나쳐서 조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면요. 지금 국민의힘은 왜 미국과 이렇게 협박하냐 이러는데요. 바로 태세 전환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 무능하다, 물러나라, 탄핵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국가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서로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조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 것보다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게 또 어느 순간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한미 FTA처럼 0%의 관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또한 지금 일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90% 수익금을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일본이 가져가는데 이 안대로 갈 때는요. 한국이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원금도 회수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를 모두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맡기 때문에 만약 위험 분야에 투자를 해서 잘 되면 좋습니다만 잃어버리면 다 잃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금조차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 3,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고의 86%고 지금 국민의힘도 저렇게 큰 소리 하면서 미국 왜 협박하냐 하시지만 외환 보유고의 86%를 현금으로 그냥 주면 바로 IMF 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 좀 우리가 협박하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플랜 B, 플랜 C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걱정할 분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왜 당장 협상을 타결하지 않느냐라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의 공당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만 협상을 섬세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투자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이 아니고 유러피언 컴퍼니스입니다. EU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6천억 달러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양해각서가 됐든 그보다 더 들어간 투자 협정이 됐든 누가 그 의무를 부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투자 기간, 또 프로젝트 선정 방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디테일에 관해서 치열한 협상을 전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타결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메시지가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논란이 확대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탄핵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의가 잘 됐다. 라고 정반대의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기업들,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정직하게 협상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야당으로서는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어찌됐든 이제 두 분은 국익이라는 공통 분모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로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에 심각한 그런 상황을 또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모쪼록 미국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이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또 기재부를 분리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자 일단 국내임은 각각 법안마다 무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 법안들 중에 민생 비쟁점 법안들까지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냐, 이 부분은 좀 국민의힘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할 것인지가 아직 당의 방침으로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죠. 일단 민주당은 2016년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할 때 만 8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그 테러방지법을
폐지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인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그 다른 범여권 정당들과 합해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 무제한 토론을 해도 24시간 만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77년간 존속해왔던 검찰청을 간판을 내리게 하고 더더군다나 그 뒤에 수사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강론이 하나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딱 만 하루 토론하고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법안마다 반대 토론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겁니다.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 민생 법안마저 반대한다. 실제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늦추면서 그만큼 국민들께 이 중차대한 문제를 환기하기 위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또 국정감사 기간에는 이 매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좀 더 많은 수기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는 쟁점 법안 4개만 먼저 좀 처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법안은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야당이니까 필리버스터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야당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의 폐지가 문제다.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폐지하지 말자 하는데 윤석열 정부 검찰의 폐해를 너무나도 국민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검찰청 폐지해야 되겠구나.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군이 없어요. 지지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하지 말자고 해서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좀 거듭나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검찰의 잘못이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나도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까지 털어버려가지고 이런 때에 자기들이 쓸 카드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항상 정도를 벗어나고 어떤 선을 벗어나면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걸 이번에 검찰이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이런 부분 느껴야 되고요.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이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혹시라도 서민과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폐지는 먼저 하지만 그 구체적인 어떤 진행 방안에 관해서는 1년 정도 시행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대비할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 좀 적절한 안을 많이 내주는 것이 야당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검찰이 처리하는 형사사건이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하면 기소 불기소를 다 합해서 한 16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고소나 고발 없이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역시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연간 한 8천 건 정도 되거든요. 0.5%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또 일부이고 정치적인 사건 중에서 잘못 처리되는 사건은 또 그중에서도 일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유로 삼아서 검찰 전체를 간판을 내리고 해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인사를 중립화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그냥 인사청문회만 거쳐서 임명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당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해온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검찰 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임명권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니까 그런 개혁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검찰을 아예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검찰 인사 중립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중립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이거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자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검찰청의 인사 하나하나를 갖다가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하면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상권 분립 좋아하시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권 분립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건 위헌적인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소의 분리의 그 큰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차장의 해당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지금 연구해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대행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일단 그 답을 하기 전에요. 이 장면에서 정말 부적절한 것은 그림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검찰총장이 없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금 저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이 지난 7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85일 정도 지났어요.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지명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도 1년 뒤에 시행한다면서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검찰청이 한동안은 존속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수장을 인위적으로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직무대행이 지금 입장을 표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질타를 합니다. 저는 이 그림 전체가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원한다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죠. 김건희 특검에서 그 특검팀의 팀장급의 검사들, 부장검사들조차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즉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열심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발견해도 결국은 내 친정인 검찰은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과거 그 정인이 사건, 그러니까 양부모에 의한 그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냈던 공봉숙 검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온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는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경청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검찰청 폐지 자체는 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남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중수청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검찰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실력이 좋아서 수사를 잘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수사 부분이 있어서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안 수사 요구는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만약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없앤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그리고 또 중수청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결함이 이 구멍이 생기는 피해 보호에 구멍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사적 소추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보안 수사권은 없어도 돼라고 결정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만들 것이고요. 보안 없이 그냥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경우는 저는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지할 거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송준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대안이 있어야죠. 결국은 형사사법 시스템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국민을 만들거나 혹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처벌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제도는 잘못된 것이죠. 국민을 중심에 놓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에서 국민이 사실 온데간데 없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정신이다. 이런 말을 했던데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보안 수사권이 존속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조국 전 비대위원장 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허위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등의 많은 죄를 저질러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범죄자일수록 검찰의 수사 노하우와 수사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런 점도 지금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조직법의 이제 큰 두 줄기가 사실상 검찰청 폐지와 금융 쪽, 금감원과 금융위 관련 그런 개편이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그러니까 당정대 긴급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금융위 관련 부분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뺀다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저는 일단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인 것 측면도 있고요. 예. 또 다른 편에 보면 지금 조직 내부에서도 이 개편을 지금 했을 때 시간적으로 뭔가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제어할 준비가 되었는지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실용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밀고 나가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오류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고 예. 그 부족한 부분은 빨리 채워서 또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신중을 기한 건데 어제 밤에 그 금감원 1,000명이 넘는 금감원 직원들이 야간 장외 집회를 이 사안 때문에 또 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대 집단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금감원과 금융위에 관한 조직 개편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진지하게 거쳤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법에서 이번에 금감원, 금융위 부분은 빠진 채 진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동시에 또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정부조직법은 보통 원 패키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상황인데 밀어붙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했다는 소식을 국민들께 들려드리겠다. 그 말 외에는 이 시점에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만한 합당한 그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사실은 정부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설득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네, 자 정부조직법 그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국회 상황을 생중계로 좀 연결해 드릴 것으로 보이고요. 법사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법사위입니다. 바람잘 날이 없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곳인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네, 진행하십시다. 추미애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 진행하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시고 우리 보고 사과를 하라고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말 조심해서 하세요. 근데 유독 추미애 위원장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 이 많은 기관들을 압축적으로 몰아가지고 전부 국회로 오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기관들도 검찰청, 법원, 예? 특이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했잖아요. 법사위원장 오셔가지고 법사위원장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가 현장 국감 가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물었어요. 작년에 특이하게 대전고검 그리고 대전고법 그리고 대구 이렇게 반을 좀 나눠서 가긴 했죠. 그런데 그 전에 법사위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진행을 해야 국회 방송도 방송이 되고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도 이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온전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용민 간사님, 왜 국회로 다 불러서 청문회 하느냐? 무슨 생각입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내년에 어디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국정감사 해야지 언론들 많이 오고 관심 받겠죠. 아까 국회 방송 말씀도 하시는데 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비즈니스장입니까? 서영교 의원이 가짜뉴스 그렇게 퍼뜨리고 여기 와서 가짜뉴스 그렇게 퍼뜨리고 여기 와서 그 사람들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회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
어제도 상당히 시끌벅적했던 법사위였습니다. 지금 야당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추미애 위원장을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일단 지방선거하고 연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직 지방선거를 출마한다거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도 가짜뉴스하고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왜 망가졌느냐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가 완전히 권위를 잃어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가지거든요. 근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서 상원과도 같은 존재고 모든 법안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법사위에서 자꾸 서로를 인신공격하거나 단어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초선이 뭐해 또는 오빠 이런 표현들은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 전체가 조금은 어떤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권위를 찾는 발언들 그리고 검찰청 개혁에 있어서 개혁의 본질은 없어지고 저는 속된 말에 또 관심이 가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냉정하게 이 법사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격려 방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요. 공당의 대표, 더더군다나 집권 여당 대표가 강성 팬덤에만 끌려다니고 더 나아가서 이른바 충정로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김어준 씨 유튜브를 눈치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법사위에서 저 이른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부르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됐을 때 민주당 지도부도 내심 난감해한다는 기류가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나 김병길 원내대표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 같은 모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법사위 격려 방문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그 근원이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저 청문회를 지지하고 긍정하는 내용이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세간에서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른바 삼통령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씨. 그런데 각각의 임기가 달라요. 정청래 대표는 임기 1년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가 5년인데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영향력이 유지되는 한 임기가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판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정청래 대표부터가 집권 여당 대표다운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나 강성으로서의 의사 운영을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행동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삼통령 얘기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김어준 씨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민의 뜻과 유리되는 당원과 완전히 유리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당을 통할하는 것이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십거리로 마치 여당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가십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대표가 법사위 가서 격려할 수 있어요. 이거 격려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법사위의 권위가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민주당도 강성 팬덤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판을 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강성 팬덤에 끌려다닌다. 아니 장동혁 대표 누가 당대표 될 줄 알았습니까? 그냥 강성 구구적인 발언을 쏟아내니까 당대표가 됐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인가요? 이분 엄청나게 강성 지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호칭도 안 붙이고 끌어내리겠다, 이름도 안 부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주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하기에는 오히려 그쪽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는 30일에 법사위에서 지금 하겠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들으신 대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이제 추미애 위원장에게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장은 뭐 맞습니다. 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급발진.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좀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조희대, 한덕수, 뭐 정상명, 김충식의 사임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동설 자체는 좀 오발탄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 문제에 관해서 저는 그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청래 대표의 그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발언은 지금 계속해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발언인 것 같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강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고 또 쓴소리의 역할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예. 민주당에는 저런 분이 또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건강해지고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뭐 잘 해결해라 이런 측면의 회동이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분명히 의혹 제기할 수 있고 또 해당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면 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자꾸 이 마치 가짜 뉴스가 아닌데 가짜 뉴스처럼 보여줄 수가 있고 민주당의 어떤 비판, 의혹 제기가 오히려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영진 의원이 또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같은 것을 하려면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협의 없이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법사위가 급발진한 건 맞다라고 보고요. 어떤 법사위의 결정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당 지도부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들이 결국 민주당이 더욱더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또 새겨드려야 될 예.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4인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뭐 근거와 제보자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조 대법원장 녹취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건 또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청문회를 넘어서요. 아예 서부정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했던 정청래 대표까지. 서부정 특검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특검을 해서 사실은 도대체 이 정체불명의 녹음 파일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런 제보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실존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기했다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가짜뉴스가 아닌데 가짜뉴스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녹음 파일이 다시 나온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구체적인 제보자가 누군지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한 7, 8가지 정도 되는 포인트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강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가짜뉴스가 맞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일단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등등이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고 나아가서 법적 책임까지 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 계속 법사위에 있잖아요.
그 법사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요. 이것 자체가 적반하장이고 공당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법사위가 급발진했다고 법사위원장과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주당 전체의 책임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요. 서영교 의원이나 부성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등이 회동한 의혹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 분명히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제보자의 신원도 일부 밝혔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고위 관계자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분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현장을 녹음하기 전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내란을 벌일 것이다라고 하는 정황들은 어떻게 했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의 공간으로 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졌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군들이 회동해서 밥을 먹었고 그런 대화의 내용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을 통해서 내란을 예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 제기 자체를 가짜 뉴스라고 해버리면 국회의원들의 존재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국회의원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다고 하면서 한 마리도 안 보여주면 그게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 제보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방송에 나와서요. 서영교 의원이 지역구에서 무슨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다더라. 내가 지역구민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역구민이 누군지 제시를 못하면 저는 아마 모든 방송에서 퇴출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덧붙이면 앞서 계엄 얘기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빗나가는 것과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론을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전국 민생 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 어제가 법원에서 이제 공판전 증인신문 기일이었는데 한 전 대표는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일단 뭐 전국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겠다라는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행보 자체는 좋죠.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지 않다 보니까 잊혀질까도 좀 두려울 것이고 그리고 자신과 각을 세웠던 장동혁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생 투어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내란은 위법이다. 이건 처벌돼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해야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발언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나는 깃발 들고 이거 막겠다. 계엄 해제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으니까 법원에 안 나가도 됩니다. 인터뷰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터뷰나 책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와서 역사의 진실을 좀 밝혀줘야 되는데 이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까 봐 나가지 못하고 치킨을 배달한다? 이건 왠지 정치 지도자로서는 어색한 행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더 쌓는데 조금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그 치킨 배달 장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내드렸고 지금 문제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을 세웠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 있을 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공천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선거가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논하고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정치 무대의 전면에 다시 복귀하고 등판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소명에 대해서 본인이 사명감을 느껴야 되고 동시에 국민이나 당원의 호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 사명,
호명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가 정치인이 등판할 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어느 한두 사람이 불러낸다고 해서 등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런 세 가지가 무르익었는데 어느 한두 사람이 등판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등판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남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주말인 모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비 상황과 전망 전해주시죠. 네, 현재 진도와 해남, 나주, 영암 등 전남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는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남쪽 해상에 짙은 비구름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비구름이 거의 없는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주도에 발령된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입니다. 기상청은 전라권의 예상 강수량을 20에서 최대 80mm로 내다봤습니다. 충청권과 경상권의 비는 오후 들어서면서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라권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토요일인 모레 오후 충남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경상 서부 내륙에 비가 다시 옵니다. 일요일인 글피는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20호 태풍 부알로이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또 3개의 트리플 태풍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들은 모두 북쪽 찬 공기에 막혀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중국 남부나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산 기장군 철마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부수고 높이 6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50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부산 다대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연천군 군남면에 있는 한 주유소 철거 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저장 탱크를 옮기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에 있던 옷가게와 승용차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안산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자다 깬 주민들이 대피하고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강원 태백시에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택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계단 복도를 가득 채운 연기. 순식간에 골목까지 희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수암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 났다고 막 연기 사이로 뛰쳐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119에 신고를 했고. 이 불로 주민 3명이 구조되고 21명이 스스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성남시 금곡동의 한 상가에서도 불이 나 30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2층의 제빵학원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 앞부분 일부가 뭉개지고 보호 난간이 망가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 태백시 문곡동 국도를 달리던 택시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20대 승객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원주시 판부면에서는 택시를 몰던 50대 남성이 승용차와 부딪혀 다쳤는데 운전자가 달아나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사거리 신호를 위반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택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승용차 운전자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재판에 이어 오늘은 뇌물 혐의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1차 공판과 보석신문기일에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재판 생중계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씨 오늘 특검 수사를 받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 수사 받는 겁니까? 오늘 수사의 대상은 뇌물죄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대가성으로 제공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함이고요. 예. 일단은 특가법상의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 그림의 액수라든지 추후에 이제 감정을 통해서 그 적용 법조 조항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달 29일에 구속 기소 이후에 한 달 만에 첫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어떠한 인사 청탁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청탁을 받고 이것을 들어주는 대신 대가성으로서 이 그림을 수수했다라는 것이 특검이 보고 있는 시각인 것이고 예. 일단은 총선에 실제로 이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 그림 수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수사에 출석은 하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 씨 입장에서는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굉장히 많고 방대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혹시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자칫 잘못 진술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도 최대한 좀 말을 아끼고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도 뭔가 모순되는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특검에서 밝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그림이 전달됐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그림을 수수한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 씨에게 물어보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법원에서도 굉장히 좀 진술을 소극적으로 하고 전부 부인을 하는 전략을 잡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는 더더군다나 부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혐의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공모 여부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뇌물죄를 적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인지를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뇌물죄 입증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알선수재로 다시 이제 적용 법조를 바꾸게 될 것인데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실제로 공천 관련한 어떠한 입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법률특보로 임명하는 것은 김 씨의 권한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권한인 것이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씨 사이는 사실 부부관계로 굉장히 내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협조가 되고 공모가 되고 인지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 볼 때에도 어떠한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 통념상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법원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가진 직무 관련성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될 것이고 대가성 역시도 실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임명이 됐고 공천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대회 일부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은 종료시까지 공개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보석 신문은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대해 내란 특검은 앞서 24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요. 법원이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에 대해 일부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이 더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검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이제 규명이 되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조만간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하겠죠? 그렇죠. 이제 소환을 할 것은 시기상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인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불러서 물어볼 이 조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끝내 출석을 하지 않는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면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김 씨로부터 이 진술을 받아서 이제 부인하는 마찬가지 취지다라고 해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검에서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최대한 윤 전 대통령을 소환을 시도는 하지만 그 전에 많은 진술이라든지 다른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유의미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건희 씨 어제 이제 재판에 출석했는데 앞으로도 모든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전 대통령과는 조금 전략이 다른 모습인데 왜 그런 걸까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에 호소하고 내가 이렇게 응한다는 그 절차에 응하는 자체가 뭔가 정치적인 공세라든지 공작에 내가 휘말린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다만 김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퉈서 뭐하냐라는 좀 법률적인 본인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량을 최대한 낮춰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임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피고인 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은 받을 형량의 이 양형에 있어서 좀 유리함을 꾀해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예. 자, 김건희 씨 어제 재판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증거가 발견된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리 바라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김 씨의 녹취라든지 육성 녹음이 담긴 증거물들이 제출이 되지 않았고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증권사 직원과 김 씨가 직접 통화하는 내용까지 이제 증거로 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은 새로운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판에 있어서 결과를 뒤바꾸거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강한 그러한 계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인단 측에서는 부인하는 취지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증거에 기반해서 재판부는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검이 사실 지금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러한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 그 금품이 증거 보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물론 가장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뇌물 사건이라든지 어떤 금품이 오가는 그러한 사건에서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그 현물 내지는 금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다만 본인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한쪽이 진술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수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에 다퉈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뇌물죄라든지 알선수재죄 판결문들을 보면 실제 그 현물이라든지 금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유죄 판단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관건은 전달했다고 한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리고 당시의 만남이라든지 어떠한 뭐 장소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 그리고 그 만남을 당시를 포착할 수는 없겠지만 뭐 출입
그 주차장에 출입했다라는 뭐 왔다 갔다 한 기록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조금의 정황 증거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수사기관 측에서 충분히 유리한 증거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지금 11차례 불출석하고 있는데 다만 내일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공판에는 출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재판만 출석하는 태도, 보석신문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11번째 불출석한 그 재판과 그리고 보석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별개의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에 대한 판단을 판사가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석방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재판에서 11번의 불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건강상에 심히 중대한 뭔가 위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또 건강상의 위해가 우려될 정도로 그런 위중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보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좀 여건이 없다. 그러한 근거가 없다라고도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재판이 일부 허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허가한 이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개정 전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의 특검이 이 중계를 요청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얼마만큼 넓게 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첫 기일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첫 기일을 그래도 공개하고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조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이제 기일들은 뭐 증인도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입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이것이 외부로 다 공개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증인들의 말맞추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뭐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첫 기일을 일단은 공개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보석신문과 실제 본 절차는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 공개했을 때에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석신문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상의 여러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보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전체 공개하는 것은 조금의 나중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겠고 첫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쟁점 정리라든지 뭐 간단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중에게 공개해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게 뭐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 게 아니라 녹화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헌재 때의 판단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헌재 재판이 끝난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부의 재량 사항으로도 보이는데 나중에 공개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생중계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날 때에도 실시간으로 다 이제 보고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러면 좀 시간차를 두고 공개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내란 특검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혐의 자체가 계엄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이 최측근들을 모아서 어쨌든 대통령실에 소집이 됐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박성재 전 장관이라는 것이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어떠한 명령이라든지 지시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박성재 전 장관의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거든요. 특검이 바라보는 바에 따르면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법무부 간부회의를 일단 주재를 했고 그리고
그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에 대해서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교정본부라든지 출입국 본부와 함께 이 후속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특검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그러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아랫 단계로 내렸다라고 보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얼마나 확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의미한 진술들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박 전 장관이 출석을 할 때 다른 피의자들하고 다르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박지영 특검부가 브리핑을 할 때에도 1층을 통해서 출입을 하라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했고 안내를 했고 예. 그런데 지하 2층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의 출입구를 이용을 하려면 어떠한 목적, 그러니까 누군가를 방문한다 아니면 조사에 임한다라는 취지로 이 출입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출입증을 어떻게 발급받아서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 고검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통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장관 외에는 다 1층으로 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보좌하는 보좌진이라든지 미리 이제 조금 출입증을 받았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지하로 출입한 것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최상병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3차례 정도 추가 조사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빠르면 뭐 일주일, 2주일 후라도 사실은 소환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시점을 조금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도 있고 그리고 다른 특검 측에서 소환할 일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는 뭐 시기상으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앞서서도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석이라든지 어떠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으면 수사라든지 법원의 출석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 측에서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최상병 특검 측에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진술을 받지 못하고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역대 대통령의 흑백 사진을 전시한 기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 자리에는 얼굴 대신 자동 서명기, 오토펜 사진을 걸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웨스트윙의 복도를 따라 역대 미국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금색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43대 부시, 44대 오바마, 45대 트럼프, 46대 바이든의 자리에는 얼굴 대신 자동 서명기, 오토펜의 사진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진을 빤히 들여다보는 모습도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 They have instead replaced it with the image of an auto pen. Of course, President Trump has been fixated on President Biden's use of the auto pen. 오토펜은 펜을 끼워 사용하는 장치로 서명을 저장하면 똑같이 재현해냅니다. 이번 사진 전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바이든 재임 중 인지력 저하 의혹을 부각하면서 정치적으로 조롱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바이든의 참모들이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상황을 악용해 오토펜으로 바이든 몰래 주요 정책을 시행했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Well, asking, have you uncovered any evidence that anything specific was signed without President Biden's knowledge or by other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acting illegally? Well, I don't think Biden would know whether or not he signed it. I'm asking if you've uncovered any of that information. No, but I've uncovered
the human mind. I was in a debate with the human mind, and I didn't think he knew what the hell he was doing.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사면과 행정명령, 입법 등의 결정을 자신이 직접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울산 장생포가 고래축제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울산 장생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이 고래축제 첫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장생포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우산을 쓴 관람객들이 이 축제장 곳곳을 점차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곳곳에 울려 퍼지는 노래에 몸을 맞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 개막을 시작으로 첫 시작을 알립니다. 바닷속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체험장에서는 손짓으로 플랑크톤을 모으고 자신의 발걸음으로 고래의 길을 밝혀볼 수 있는데요. 또 축제장에 마련된 생태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바다 생물의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닷속 세상을 신기해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 내내 장생포 광장 일대에서는 국악 버스킹 공연을 포함한 클래식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을날의 선선한 공기에 맞는 음악의 선율이 고래축제의 묘미를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마련된 플리마켓에서는 지역 상인과 시민이 어울리는 하나의 장이 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가을날의 추억을 이곳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생포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디아즈가 타점 2개를 추가해 시즌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롯데를 완파한 삼성은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상승 곡선에 올라탄 사자 군단의 방망이가 가을 야구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1회 이재현이 선두타자 홈런으로 포문을 열었고 3회엔 김영웅의 싹쓸이 3루타 등으로 넉 점을 보탰습니다. 4회에는 디아즈가 2타점 2루타를 쳐내며 시즌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146타점으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박병호가 10년 전 넥센에서 세운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웅은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로 하루 5타점 경기를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5경기씩 남은 상황에서 4위 삼성은 롯데를 4경기 차로 밀어내 사실상 두 팀의 가을 운명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끝까지 팬분들과 같이 야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회엔 솔로 홈런, 4회엔 안타를 치고 나가 득점을 올린 오선우가 활약한 기아는 키움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선발 올러가 6회까지 안타 1개만 맞고 삼진은 무려 13개나 잡아낸 것을 비롯해 기아 투수들은 키움 타선을 단 1안타로 묶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NC가 5대3으로 끌려가던 6회 박건우가 볼넷을 골라 말루 기회를 잡습니다. 이후 데이비슨과 이우성, 그리고 김희집과 서우철, 또 김영준과 도태훈까지 7타자 연속 4사구가 쏟아지며 NC는 타격을 하지 않고 6점을 추가했습니다. 불펜이 무너지며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떠하는 선두 LG는 한화의 2경기 반차 추격을 허용했고 3연승한 NC는 롯데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른쪽으로 좀 극단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엄청 깊게. 물구나무 서기를 물구나무 서는 줄 알았어요.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타자들은 어찌 보면 김원준 선수의 이 투구 폼 거기서도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힘을 잃은 땅볼 타고 디아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베이스를 밟으면서 승부투 선택. 자, 오른발일까 왼발일까? 여러 번 피해봤지만 태가 없답니다.
한낮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점점 맑은 하늘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늘이 개면서 어제와 달리 이곳 청계천 산책로도 출입이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다만 강한 일사가 내리면서 지금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 기온은 25도에 달하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28도까지 더 오르겠고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는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이 펼쳐진 서울과 달리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전남 흑산도와 홍도에 있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다만 여전히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제주도에는 역대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고온다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31.5도까지 오른 제주도는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남부 곳곳으로도 대구 27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다시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 오전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 해상에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